시골의 한 가정집 부엌. 딸 선희는 어머니와 함께 며칠 전부터 아버지 제삿날을 준비합니다.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 아버지의 영정을 걸자 평소 얌전하던 백구 복순이가 갑자기 달려와 아버지 영정 앞에서 사납게 짖는데요. 가족들은 당황하고 특히 선희는 당혹스러움 속에 무언가 꺼림칙한 기분을 느낍니다. 복순이는 왜 그렇게도 사납게 짖어댄 것일까요? 시골의 고요한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인 새벽 5시, 선희는 어머니와 함께 오래된 시골집 마루에 앉아 제사상을 준비하고 있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제 1년이 되어 가는데 매년 이맘때면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슬픔이 밀려오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색함에 가까웠죠. 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본 기억이 거의 없으니까요. 선희야, 영정 좀 걸어줄래?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70이 넘은 어머니의 손은 벌써부터 떨리고 있었어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어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들고 제사상 뒤편 벽에 걸려있던 못에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이었죠. 생전에 웃는 모습을 본 기억이 거의 없어서 영정 사진도 진지한 표정으로 찍은 것을 골랐던 기억이 납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거친 손, 그리고 말없이 바다만 바라보던 그 눈빛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는 평생을 어부로 살았습니다. 먼 바다로 나가는 원양어선을 타고 1년에 한두 번밖에 집에 들르지 않았죠. 선희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늘 부재 중인 사람이었어요. 집에 와도 며칠 있다가 금세 떠났고 그나마도 말수가 적어서 가족과의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마당에서 기르던 백구 복순이가 현관문을 밀고 들어와 제사상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평소 얌전하고 온순하던 복순이가 갑자기 아버지 영정을 향해 사납게 짖기 시작했어요. 왈왈, 왈왈왈. 복순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듯 아니면 무언가를 알리려는 듯한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목털이 곤두서고 꼬리는 바짝 말려 올라가 있었습니다. 어머, 복순아. 왜 그래? 어머니가 놀라며 복순이를 달래려 했지만 복순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렬하게 짖으며 앞발로 바닥을 긁었어요. 평소 사람들에게 애교를 부리며 꼬리를 흔들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선희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복순이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가장 아끼던 개였거든요. 아버지가 바다에서 돌아올 때마다 가장 먼저 달려나가 반겼던 것도 복순이였죠. 아버지가 복순이를 쓰다듬어주는 모습이 선희가 본 아버지의 가장 부드러운 표정이었을 정도였어요. 그런 복순이가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구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복순아, 진정해. 왜 그러는 거야? 선희가 복순이에게 다가가려 하자 복순이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여전히 영정을 향해 이를 드러냈어요. 평소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던 복순이의 이런 모습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마치 영정 속 아버지를 보고 무언가 느끼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복순이를 데리고 나가려 했지만 복순이는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듯이 버티고 있었죠. 복순이의 눈에는 평소 보지 못했던 간절함 같은 게 보였습니다.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뭔가 전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복순아, 이리 와. 맛있는 것 줄게. 어머니가 복순이가 좋아하는 육포를 흔들며 유인했어요. 그제야 복순이는 고개를 돌렸지만 여전히 뒤를 돌아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복순이를 간신히 마당으로 내보낸 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선희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복순이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참 이상하네. 복순이가 왜 저럴까?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좋아했는데. 어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중얼거렸어요. 선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순이의 행동이 무척 기이했거든요. 게다가 복순이가 짖을 때의 그 눈빛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단순한 공격성이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제사 준비를 마치고 나서도 선희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복순이의 짖음이 귓가에 계속 울렸거든요. 왜 하필 오늘 아버지 제삿날에 저런 행동을 보인 걸까요? 평소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기색을 보였던 복순이가 갑자기 적대적으로 구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친척들이 와서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도 복순이는 계속 이상했어요. 마당에서 집 안을 향해 낮은 소리로 끊임없이 울어댔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내내 복순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죠. 밤이 되어서도 복순이는 진정되지 않았어요. 마당에서 아버지의 방이 있는 쪽을 바라보며 낮은 소리로 끊임없이 울어댔습니다. 선희는 창문 너머로 복순이를 바라보며 무언가 꺼림칙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어요. 마치 복순이가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선희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복순이의 짖음과 그 간절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아버지와 관련된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는 게 너무 없었어요. 평생을 바다에서 보낸 아버지의 삶은 선희에게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선희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났습니다. 밤새 복순이의 짖음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창밖을 내다보니 복순이는 여전히 마당 한구석에서 아버지의 방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활발하게 뛰어다니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앉아서 무언가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희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의 관계가 복잡했어요. 아버지는 먼 바다로 나가는 원양어선을 탔기 때문에 집에 오는 건 1년에 한두 번이 전부였죠. 그나마도 며칠 있다가 금세 떠나버렸습니다. 어린 선희에게 아버지는 낯선 손님 같은 존재였어요. 아버지가 집에 올 때마다 집안 분위기는 어색해졌습니다. 평소 어머니와 단둘이 조용히 지내던 일상이 갑작스럽게 깨졌거든요. 아버지는 말수가 적었고 집에 와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어요. 가끔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주로 생활비나 집수리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 뿐이었죠. 선희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였어요. 다른 아이들이 아버지와 함께 운동회에 오거나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선희의 아버지는 늘 바다에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혼자서 모든 학교 행사에 참석했고 선희는 점차 아버지의 부재에 익숙해져 갔어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는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미움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아버지는 딸과 함께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러 가는데 선희의 아버지는 집에 와서도 말 한마디 제대로 걸어오지 않았거든요. 선희가 시험을 잘 봤을 때도 상을 받았을 때도 아버지는 무관심했어요. 아니,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죠. 아빠는 왜 항상 바다에만 있어?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거야? 선희가 어머니에게 물었던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때마다 아버지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야 라고 대답했지만 선희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한다면서 왜 가족과 함께 있지 않는 걸까? 그런 의문이 계속 쌓여갔어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아예 아버지와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와도 인사만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아버지도 선희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서로에게 무관심한 듯 지냈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선희는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때부터는 아버지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방학 때 집에 내려와도 아버지는 대부분 바다에 나가 있었거든요. 가끔 마주쳐도 서로 어색해하며 몇 마디 나누는 게 전부였어요. 결혼을 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희는 아버지에게 결혼 소식을 전했지만 아버지는 그래, 잘 됐다라는 짧은 대답만 했어요.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죠. 그때도 바다에 나가 있었거든요. 선희는 서운했지만 이미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상처받지는 않았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도 아버지와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아버지는 덤덤했어요. 가끔 어머니를 통해 선희의 근황을 전해 듣는 것 같았지만 직접 연락을 주고받는 일은 거의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버지가 은퇴를 하게 되었어요. 50년 넘게 바다에서 살아온 아버지가 드디어 집으로 돌아온 거였죠. 하지만 그때도 선희와 아버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버지는 집에서도 말이 없었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마당에서 복순이와 함께 보냈죠. 복순이는 아버지가 바다에서 데려온 개였어요. 새끼 때부터 아버지가 키웠기 때문에 아버지를 무척 따랐습니다. 아버지도 복순이에게만큼은 다정했어요. 선희가 본 아버지의 가장 부드러운 모습은 복순이를 쓰다듬어주는 때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어머니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달려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차가운 몸이 되어 있었죠. 선희는 슬픔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어요. 아직 아버지와 제대로 대화도 나눠보지 못했는데 영원히 기회가 사라져버린 거였거든요.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에도 선희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죽음이 믿어지지 않았죠. 평생을 바다에서 보낸 아버지가 이렇게 조용히 세상을 떠날 줄은 몰랐거든요. 복순이만이 아버지의 죽음을 가장 슬퍼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밥도 먹지 않고 아버지의 방 앞에서 웅크리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선희는 여전히 아버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는지, 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죠. 그저 먼 바다에서 평생을 보낸 낯선 아버지로만 기억될 뿐이었어요. 하지만 어제 복순이의 이상한 행동을 보면서 선희는 뭔가 놓친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순이가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아버지와 가장 가까웠던 복순이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 가족들, 그리고 어머니의 형제분들까지 모두 15명 정도가 모였어요. 1년에 한 번 아버지 제삿날에만 만나는 친척들이었죠. 평소 연락을 주고받지 않다가 이날만 되면 모이는 어색한 관계였습니다. 선희야, 오랜만이네. 아이들은 잘 있지? 큰어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네, 잘 있어요. 큰어머니도 건강하시죠? 선희는 예의상 대답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복순이의 이상한 행동이 신경 쓰였어요. 친척들이 모두 모이자 본격적인 제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어머니와 여자 어른들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남자들은 제사상을 차렸어요. 선희도 어머니를 도우며 음식을 나르고 상을 정리했습니다. 제사상에는 아버지가 좋아하던 음식들이 올라갔어요. 바다에서 갓 잡아온 싱싱한 생선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든 나물들, 그리고 아버지가 특히 좋아했던 막걸리까지. 하지만 선희는 아버지가 정말 이런 음식들을 좋아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저 어머니가 차려주는 대로 받아먹던 기억밖에 없었거든요. 저녁 6시가 되자 제사가 시작됐습니다. 큰아버지가 상주 역할을 맡아 절차를 진행했어요. 선희는 다른 여자들과 함께 뒤에 서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향을 피우고 술을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마당에서 복순이의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제보다 더 격렬하고 절박한 소리였죠. 왈왈왈, 왈왈. 복순이의 목소리가 집 안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 저게가 왜 저러지? 작은 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큰아버지는 제사를 계속 진행하려 했지만 복순이의 짖음이 너무 시끄러워서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친척들도 하나둘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저게 좀 조용히 시켜봐. 큰아버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희가 밖으로 나가보니 복순이는 현관 앞에서 집 안을 향해 사납게 짖고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목털이 곤두서고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죠. 마치 무언가 위험한 것이 집 안에 있다고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순아, 왜 그래? 조용히 해. 선희가 다가가려 하자 복순이는 뒤로 물러서며 더욱 격렬하게 짖었어요. 평소 선희를 잘 따르던 복순이가 이렇게 거부 반응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나와서 복순이를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복순이는 계속해서 집안, 특히 제사상이 차려진 거실 쪽을 향해 지저댔습니다. 마치 그쪽에 무언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있다는 듯이요. 아휴, 정말 이상하네. 평소에는 이렇게 안 그랬는데.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결국 선희는 복순이를 마당 끝쪽에 있는 계집에 묶어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묶어둔 후에도 복순이는 계속 낮은 소리로 울어댔어요. 슬픈 듯 하면서도 간절한 소리였죠.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들을 나눠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주로 요즘 어떻게 사는지, 아이들은 어떤지 하는 일상적인 대화들이었죠. 형님이 돌아가신 지도 벌써 1년이 되었네. 작은아버지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바다에서 평생을 보내더니 큰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희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복순이가 신경 쓰였어요. 복순이가 왜 제사상을 향해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했을까? 평소 아버지를 그리워하던 복순이가 갑자기 적대적으로 구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선희야, 아버지 방은 그대로 두고 있니? 큰어머니가 물었어요. 네, 어머니가 그대로 두고 싶어 하세요. 선희가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아버지의 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옷들도 그대로 걸어두고 아버지가 쓰던 물건들도 제자리에 두었죠. 마치 아버지가 언제든 돌아올 것처럼요. 친척들이 모두 돌아간 후 선희와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복순이는 여전히 마당에서 낮은 소리로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 복순이가 요즘 왜 저러는 것 같아요? 선희가 물었어요. 글쎄, 아버지가 그리운가 보지 뭐. 걔들도 사람을 그리워한다잖아. 어머니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선희는 단순히 그리움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복순이의 반응은 그리움이라기보다는 뭔가 경계하거나 거부하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아버지의 영정이나 제사상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복순이의 울음소리는 더욱 애절해졌어요. 선희는 창문 너머로 복순이를 바라보며 무언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복순이가 아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아버지에 대한 어떤 비밀이나 진실 말이에요. 그날 밤 선희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복순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아버지에 대한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버지는 정말 어떤 사람이었을까? 왜 복순이는 아버지의 제사를 그토록 거부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복순이의 울음소리가 잠잠해졌어요. 하지만 선희의 마음속 의문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뭔가 알아내야 할 것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선희는 일찍 일어나 아버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고 집안은 고요했어요. 복순이도 어제보다는 조용했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방 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방문을 열자 오래된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짠내와 함께 아버지만의 독특한 냄새가 아직도 남아 있었죠. 방 안은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정리해둔 상태였습니다. 아버지의 옷들이 옷장에 가지런히 걸려 있고 책상 위에는 아버지가 쓰던 안경과 시계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선희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이 방에 들어올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버지의 사적인 공간이라는 생각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죠. 지금 이렇게 들어와 보니 아버지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벽에는 바다와 배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타던 어선들의 모습이었죠.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그 사진 속 아버지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밝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저런 표정의 아버지는 처음 보는 것 같았거든요.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아버지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공책이었는데 바다에서의 생활을 기록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선희는 조심스럽게 몇 페이지를 넘겨봤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조업이 순조로웠다. 집에 있는 선희는 잘 있을까? 벌써 중학생이 되었다니 시간이 정말 빠르다. 선희의 눈이 커졌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생각하며 일기를 쓴 내용이었거든요. 무관심한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실제로는 자신을 신경 쓰고 있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더 읽어보니 아버지의 일기에는 가족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이 자주 등장했어요. 특히 선희에 대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선희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내용도 있었고, 사춘기가 되어 말을 안 한다고 걱정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선희가 요즘 나와 말을 안 한다.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바다에서만 살아온 내가 딸과 어떻게 대화를 나눠야 하는지. 선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도 자신과의 관계를 고민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죠. 무뚝뚝하고 무관심한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실제로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계속해서 서랍을 뒤져보니 더 놀라운 것들이 나왔습니다. 선희가 어릴 때 그린 그림들이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선물했던 그림들인데 버렸을 줄 알았던 것들이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액자에 끼워서 보관한 것들도 있었어요. 아빠랑 나랑 바다에서 고기 잡는 그림이라고 어린 글씨로 적힌 그림도 있었습니다. 선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린 그림이었어요. 아버지와 자신이 손을 잡고 배 위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거였죠. 아버지가 이 그림을 이렇게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선희의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최근까지의 사진들이 시간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졸업식 사진, 생일 사진, 심지어 결혼식 사진까지 있었어요.
선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결혼식 사진이 있는 걸까요? 자세히 보니 어머니가 보내준 사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어머니를 통해 사진을 받아서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던 거죠. 사진 뒤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날짜와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선희 대학 졸업식, 자랑스럽다, 선희 결혼식, 행복하길 바란다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선희가 아이를 낳았을 때의 사진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손자를 안고 있는 선희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었는데 뒤에는 내 손자 건강하게 자라거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희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자신이 아버지에 대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아버지는 무관심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었어요. 상자 맨 아래에는 아버지가 직접 쓴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선희에게 주려고 했지만 주지 못한 편지 같았어요. 봉투에는 선희에게라고 적혀 있었지만 봉인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선희야, 아버지가 너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이다. 너를 키우면서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바다에서만 살아온 나는 어떻게 딸과 대화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 그래서 항상 어색하고 말수가 적었지.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바다보다 깊었다. 내가 잘 자라주어서 고맙고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아버지는 마음이 놓인다. 아버지가 죽고 나면 이 편지를 읽게 될 텐데 그때는 아버지를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내 딸아. 선희는 편지를 읽으며 목이 메었어요. 아버지의 진심을 이제야 알게 된 거죠. 평생 서로 마음을 열지 못했던 부녀 사이였지만 아버지는 늘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제야 복순이의 행동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이는 아버지의 진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했는지, 특히 선희를 얼마나 아꼈는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선희가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답답해했던 거겠죠. 선희는 편지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 넘게 살면서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눈물을 닦고 다시 상자를 들여다보니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들이 더 있었어요. 작은 봉투 하나가 상자 모서리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선희가 어릴 때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아빠 언제 집에 와요? 보고 싶어요라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부터 아빠 바다에서 조심하세요라고 쓴 것까지 선희 자신도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편지들이었죠. 아버지는 이런 작은 편지들까지 모두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편지들을 하나씩 읽어보니 어린 선희가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당시에는 아버지의 부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많이 외로웠던 거죠. 아버지도 이런 편지들을 받으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갑자기 밖에서 복순이의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어제와는 다른 소리였습니다. 슬프고 애절한 울음이었죠. 선희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어요. 복순이는 마당 한가운데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 있는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호소하는 것 같았어요. 선희는 문득 복순이와 아버지의 관계를 떠올렸습니다. 복순이는 아버지가 바다에서 새끼 때 구해온 개였어요. 당시 복순이는 부상을 입은 채로 바다에 떠다니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건져서 치료해주며 키웠던 거죠. 아버지는 복순이를 무척 아꼈어요.
바다에서 돌아올 때마다 복순이를 위한 선물을 가져왔고 집에 있는 동안에는 거의 복순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죠. 선이가 보기에는 복순이가 자신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질투가 났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복순이를 통해서 가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직접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복순이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선이는 다시 서랍을 뒤져봤어요. 혹시 놓친 것이 더 있을까 해서였죠.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어보니 아버지의 통장과 몇 가지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통장을 들춰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아버지는 선희의 결혼 비용과 집 마련 비용을 위해 별도로 돈을 모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통장 적요란에는 선희 결혼 자금, 선희 집 마련 비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었죠. 아버지가 평생 바다에서 벌어온 돈을 조금씩 모아둔 거였어요. 더욱 놀라운 건 손자를 위한 교육비까지 따로 마련해 두었다는 것이었어요. 손자 교육비라고 적힌 적금 통장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손자를 한 번도 제대로 안아보지 못했지만 이미 손자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선희는 또다시 눈물이 나왔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세심하게 가족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말이 없었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깊었던 거예요. 서류들 사이에서 아버지가 직접 쓴 메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선희에게 줄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메모였어요. 통장들의 비밀번호와 함께 각각의 용도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자금 통장은 선희가 필요할 때 사용하고 집 마련 비용은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갈 때 쓰면 된다. 손자 교육비는 절대 다른 용도로 쓰지 말고 아이 교육에만 사용할 것. 나는 말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선희를 누구보다 사랑한다. 이 돈이 선희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선희는 메모를 읽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버지는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평생 모은 돈을 모두 딸과 손자를 위해 남겨둔 거였어요. 이때 어머니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선희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선희야,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선희는 어머니에게 방금 발견한 것들을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편지들, 사진들, 통장들까지. 어머니는 그것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도 이런 것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선희가 물었어요. 일부는 알고 있었지. 하지만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네.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는 선희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바다에 나가 있을 때도 집에 전화를 자주 했어. 주로 내 이야기를 물어봤지. 학교는 잘 다니는지,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그런 것들 말이야. 선희는 놀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그럼 왜 직접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선희가 물었어요. 아버지 성격을 모르니?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곤 했지. 특히 너한테는 더 그랬어. 딸이다 보니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려워했거든. 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아버지의 마음이 더욱 이해됐어요. 아버지도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라서 힘들어했던 거겠죠.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유품들을 정리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선희는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후회가 뒤섞인 감정이었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런 마음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컸어요. 선이야, 저녁 먹자. 너무 오래 앉아 있었네. 어머니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선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인하고 싶은 게 더 있었어요. 복순이와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거든요. 복순이가 왜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보였는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선이는 복순이가 있는 마당으로 나갔어요. 복순이는 여전히 계집 근처에 앉아서 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이가 다가가자 복순이는 고개를 들어 선이를 바라봤어요. 어제와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좀 더 온순하고 슬픈 표정이었죠. 복순아, 넌 아빠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알고 있었구나. 선이가 복순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복순이는 선이의 손길에 몸을 맡기며 작은 소리로 울었어요. 마치 이제야 알았냐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이는 복순이를 안아주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선이야, 복순이 이야기를 좀 해줄까? 선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순이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거든요. 복순이는 아버지가 바다에서 구해온 개야. 그때가 10년도 더 됐지. 복순이가 새끼였을 때인데 바다에 떠다니고 있는 걸 아버지가 발견했대. 다리를 다쳐서 죽을 뻔했었는데 아버지가 구해서 치료해줬지. 어머니는 복순이를 바라보며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때부터 복순이는 아버지만 따랐어. 아버지가 바다에 나갈 때면 항구까지 따라가서 배가 떠날 때까지 지켜봤고 돌아올 때면 며칠 전부터 알았는지 항구에서 기다리곤 했지. 선이는 그런 복순이의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아버지를 향한 복순이의 충성심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었죠. 아버지도 복순이를 무척 아꼈어. 바다에서 돌아올 때마다 복순이를 위한 간식을 사오셨고 집에 있는 동안에는 거의 복순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지. 산책도 함께하고 마당에서 놀아주기도 하고 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아버지의 다른 면을 볼 수 있었어요. 가족들에게는 표현을 잘 못했지만 복순이에게는 자연스럽게 애정을 드러냈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복순이가 이상하게 굴었어. 계속 아버지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하고 밤에도 아버지 방 앞에서 잠을 자더라고.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걸 미리 아는 것 같았지. 선이는 놀랐어요. 동물들이 죽음을 미리 감지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지만 복순이가 정말 그랬다는 건 신기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에도 복순이가 이상했어. 새벽부터 계속 울더니 아버지가 쓰러지시기 직전에는 아예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지. 마치 무언가 보호하려는 것처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것 같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아버지 방 앞에서만 있었어.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었지. 아버지를 찾아서 집안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밤에는 아버지를 부르는 것처럼 울기도 했어. 선이는 복순이의 슬픔이 얼마나 깊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평생을 아버지와 함께 한 복순이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제사 때 왜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했을까요? 선이가 물었어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말했어요. 아마도 내가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 복순이는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고 있었거든. 그런데 너는 아버지에 대해 오해하고 있으니까 답답했던 거겠지. 선이는 어머니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복순이는 아버지의 진심을 알고 있었는데 정작 딸인 자신은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복순이가 그렇게 속상해했던 것 같았어요. 복순이야, 미안해. 이제야 아빠 마음을 알겠어.
선희가 복순이에게 말했어요. 복순이는 선희의 손을 살짝 핥으며 작은 소리로 울었어요. 마치 이제 알았으니 됐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복순이는 처음으로 아버지 방 앞이 아닌 선희 방 앞에서 잠을 잤어요. 마치 이제는 선희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으니까 안심이 된다는 듯이요. 선희는 창문 너머로 복순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복순이는 아버지와 가족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직접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을 복순이가 대신 전해주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는 복순이를 통해서 가족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복순이를 아끼는 모습을 통해 자신도 가족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선희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복순이를 질투하기까지 했었죠.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복순이의 이상한 행동도, 아버지의 침묵도,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모든 것들도 아버지는 말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희는 복순이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복순이가 아니었다면 아버지의 진심을 영원히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르거든요. 복순이의 짖음이 자신을 깨우쳐 준 거였어요. 며칠이 지난 후 선희는 다시 제사를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된 이후로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어머니, 오늘 아버지께 제사를 다시 지내드리고 싶어요. 선희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갑자기 왜? 벌써 지냈잖아. 어머니가 의아해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지내드리고 싶어요.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셨던 음식들로요. 선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는 선희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 제사상에 올리던 음식들 외에도 아버지가 특별히 좋아했던 것들을 준비했어요. 먼저 아버지가 가장 좋아했던 고등어 조림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정성스럽게 양념을 하고 오래 끓였어요. 아버지는 바다에서 갓 잡은 고등어로 만든 조림을 무척 좋아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즐겨 드시던 미역국도 끓였습니다. 바다에서 직접 따온 미역으로 만든 진한 국물의 미역국이었어요. 아버지는 바다 냄새가 난다며 이 미역국을 특히 좋아하셨죠. 전복죽도 준비했어요.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실 때 어머니가 자주 끓여드렸던 음식이었습니다. 전복을 직접 손질해서 쌀과 함께 오래 끓인 구수한 죽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막걸리도 준비했습니다. 동네에서 직접 담근 막걸리였는데 아버지는 바다에서 돌아오시면 항상 이 막걸리 한 잔을 드시곤 했어요. 제사상을 차리면서 선희는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예전에는 형식적으로 올렸던 음식들이었지만 이번에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마음을 담아 준비했어요. 각각의 음식에 담긴 아버지와의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제사상을 다 차린 후 선희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어머니도 옆에 함께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친척들을 부르지 않고 가족만의 조용한 제사였어요. 아버지, 늦었지만 이제야 아버지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선희가 영정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복순이도 마당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과는 달리 복순이는 짖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히 현관 앞에 앉아서 제사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향을 피우며 아버지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속으로 전했어요.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하다는 말 사랑해 주셨는데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를 그리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까지. 아버지, 제가 어릴 때 그린 그림들을 그렇게 소중히 간직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보낸 편지들도 모두 보관해 주시고
저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도 함께 울었습니다. 여보, 선희가 이제야 당신 마음을 알게 됐어요. 당신이 얼마나 가족을 사랑했는지, 특히 선희를 얼마나 아꼈는지 이제야 알았다고요. 제사를 지내는 동안 집안은 평화로웠어요. 며칠 전에 복순이의 지짐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마치 아버지도 이제야 마음이 통했다며 편안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절을 올린 후 선희는 제사상의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음식들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제사 때 올리는 음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버지와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음식들로 느껴졌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 고등어 조림을 정말 좋아하셨죠? 선희가 물었어요. 그럼 바다에서 돌아오시면 꼭 해달라고 하셨지.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집에서 만든 게 더 맛있다고 하시면서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선희는 아버지가 어머니의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아버지에게 집은 단순히 쉬어가는 곳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소중한 공간이었던 거죠. 제사가 끝난 후 선희는 복순이를 불렀어요. 복순아, 이리 와. 복순이는 조용히 다가와서 선희 옆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이제 괜찮구나, 복순아. 고마워. 선희가 복순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복순이는 선희의 손을 살짝 핥으며 작은 소리로 울었어요. 마치 이제야 제대로 됐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복순이도 마당에서 조용히 잠들었고 집 전체가 평화로운 분위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영혼도 이제야 편안해졌다는 느낌이었어요. 아버지와의 오해가 풀리고 나니 선희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있던 무거운 덩어리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이제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그리워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따뜻한 햇살이 기분을 좋게 만들었어요. 오랜만에 개운한 기분으로 일어날 수 있었죠.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세수를 하고 마당으로 나가보니 복순이가 계집 앞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었습니다. 복순이도 며칠 만에 편안한 잠을 잔 것 같았어요. 선희를 보자 복순이는 반갑게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복순아, 안녕. 잘 잤어? 선희가 복순이를 쓰다듬으며 인사했어요. 복순이는 선희의 손에 얼굴을 비비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경계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는 선희를 완전히 받아들인 것 같았죠. 어머니도 부엌에서 나와 선희와 복순이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복순이가 요즘 많이 달라졌네.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여. 네, 복순이도 이제 마음이 놓인 것 같아요. 선희가 복순이를 안아주며 대답했어요. 선희는 문득 복순이와 함께 산책을 하고 싶어졌어요. 아버지가 복순이와 자주 산책을 다녔다는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복순이랑 잠깐 산책 다녀올게요. 선희가 말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아버지가 복순이와 자주 다니던 길로 가보렴.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선희는 복순이에게 목줄을 채우고 집을 나섰습니다. 복순이는 신이 나서 앞장서서 걸었어요. 마치 익숙한 길인 것처럼 주저하지 않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복순이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니 마을 뒤편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좁은 흙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선희는 아버지가 이 길을 얼마나 자주 걸었을지 상상해 봤습니다. 바다에서 돌아와 복순이와 함께 이 조용한 길을 걸으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언덕을 조금 올라가니 바다가 보이는 곳이 나왔어요. 아버지가 평생을 보낸 그 바다였죠. 복순이는 그곳에서 멈춰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선희도 복순이 옆에 앉아서 함께 바다를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여기서 바다를 보셨구나. 선희가 중얼거렸어요. 바다는 잔잔했고 아름다웠습니다. 아침 햇살이 파도에 반짝이며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저 넓은 바다에서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일하셨을까요? 가족을 그리워하시면서도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셨겠죠. 복순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울었어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선희는 복순이를 쓰다듬으며 함께 아버지를 그리워했어요. 복순아, 아빠가 보고 싶지? 나도 이제 아빠가 그리워. 선희가 복순이에게 말했어요. 그때 바람이 불어왔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었죠. 그 바람 속에서 선희는 아버지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바람을 통해 자신들을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선희는 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려 봤어요. 비록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소중한 순간들이 있었죠. 아버지가 바다에서 돌아왔을 때 조용히 건네주셨던 선물들, 선희가 아플 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시던 눈빛, 그리고 선희가 상을 받았을 때 살짝 보여주셨던 자랑스러운 미소까지. 아버지도 저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선희가 바다를 향해 중얼거렸어요. 복순이는 선희의 마음을 아는 듯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어도 복순이가 있어서 덜 외로웠어요. 복순이는 아버지와 선희를 이어주는 소중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바다를 바라본 후 선희와 복순이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는 아침밥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땠니? 아버지가 다니시던 길은? 어머니가 물었어요. 정말 좋았어요. 바다가 잘 보이는 곳에서 복순이와 함께 아버지를 그리워했어요. 선희가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선희가 이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어서. 아침을 먹은 후 선희는 아버지의 방을 다시 정리했어요. 이번에는 유품들을 버리거나 치우는 게 아니라 더 소중히 보관하기 위해서였죠. 아버지의 편지들과 사진들을 예쁜 상자에 정리해서 보관했어요. 복순이도 선희를 따라 아버지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복순이는 이 방에서 슬프게 울기만 했는데 이제는 편안한 표정으로 방 안을 둘러봤어요. 선희는 아버지의 책상에 놓인 안경을 조심스럽게 만져봤어요. 아버지, 이제 저도 아버지처럼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마음은 전할 수 있다는 걸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날 오후 선희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와의 좋은 추억들을 들려주셨고 선희는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면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다만 표현을 잘 못했을 뿐이지.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알겠어요. 복순이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선희가 복순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복순이는 선희와 어머니 사이에 앉아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역할을 다한 것 같아 보였어요. 해가 질 무렵 선희는 다시 복순이와 함께 마당에 나갔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복순아, 고마워.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줘서. 선희가 복순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복순이는 선희의 품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복순이를 통해 선희에게 전해졌고 선희도 그 사랑을 받아들였으니까요. 그날 밤 선희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사랑한다. 내 딸아라는 마지막 문장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고마운 눈물이었어요.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선희가 편지를 가슴에 품으며 중얼거렸어요. 창밖에서는 복순이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슬프게 울지 않는 복순이의 모습이 선희에게는 희망처럼 보였어요. 이제 모든 게 괜찮아질 것 같았습니다. 사랑은 말보다 오래 남는다는 걸 선희는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침묵 속에 숨어있던 깊은 사랑을 복순이가 자신에게 알려준 거죠. 때로는 한 마리 개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